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원 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질병입니다. 질병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의학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의학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질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 학습 목표입니다. 의학과 의술, 의료제도의 발전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현대의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과거를 공부를 하지만 목표는 현대의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풀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미래의학의 과제 또는 형식, 내용을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질병들, 그것을 쭉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 과거를 통해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것을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먼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쭉 흐름을 훑어보는 걸로 진행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1세기 현재의 의학을 평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대의학은 성공한 의학인 것에는 틀림없죠. 그런데 모든 사항들이 그렇듯이 그 성공에는 가려진 이면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 이 현대의학을 그 성공의 죄수다. 성공에 오히려 발목이 잡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양 측면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오래 살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어떤 질병에 대한 걱정거리가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설정하고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반성을 하게도 되죠. 자, 왜 역사와 철학인가? 뭐 주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역사를 다룹니다만 잠시 잠깐씩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상대화해 봄으로써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의학에 대한 비판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삶과 동떨어진 의학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제 삶과 의학, 의료, 의술의 관계를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중요한 말은 이제 로이 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학자가 쓴 말인데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항상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 만드는 것은 항상 과거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의 관점을 변환시킨다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성과들이 축적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성과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새로 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 질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질병이라고 하는 한자 말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게 병들어서 기대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자에 나오는 것이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화살이 사람에 날아오고 또는 증세가 악화되는 것이죠. 병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질환, 뭐 병환 이런 말을 쓰죠. 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환자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이럴 때 이 환자는 보면은 이게 이 몸이고요. 몸이고 꼬챙이가 찔려 있는 형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물질적인 신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disease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이건 disease는 disease입니다. 그러니까 편치 않은 거죠. 그다음에 illness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이걸 두 개를 구분하죠. 우리말로는 이건 뭐 질병, 요거는 되게 질병 이라고 하고 요건 질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건 실체로서의 질병이죠. disease, 뭐 감기면 감기, 암이면 암, 그런 실체로서의 질병을 의미한다면 이 질환은 그것에 대한 경험이죠. 경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ease와 illness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어원을 따져보면 뭐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sickness라고 하는 말도 쓰죠. 근데 이것은 대개 뭐 어원은 이렇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현대 어에서는 sickness는 주로 질병의 어떤 사회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병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병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sickness leave죠. 그러니까 병 때문에 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 질환의 사회적 측면을 의미하는 말이 sickness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멜로디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만 요즘 이것은 거의 이제 많이 안 쓰이는 말이죠. 자, 질병의 역사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질병의 역사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경제 생활을 영위했는가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경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우리 몸이 또 적응해 갔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하듯이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시기에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살아왔죠. 우리가 농업을 시작한 게 불과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역사를 뭐 600만 년, 뭐 700만 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시기에는 우리가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렵 채취 시기의 질병이 이렇게 이었을 것이고 농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생태적 변화가 있죠. 농업이 시작되면서 생긴 변화, 그 다음에 아주 그 이후로 급격하게 도시가 성립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으로 해서 또 많은 질병의 양상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인구의 아주 대규모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독립해서 살아왔는데 유럽인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엄청난 질병 양상의 변화가 생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프리카 질병이 유입인데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잡아다가 이제 신대륙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규모 플란테이션에 이제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생겼던 질병 양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질병이 생기게 되겠죠. 황열병과 콜레라가 대표적인 걸 텐데 그런 거 살펴보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와 떼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작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생기는 영양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것이고요. 또 현대 세계에 특별한 그런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렵 채취 시기의 질병을 보면요. 어, 뭐 보통 약 450만 년 동안 우리 이 조상들은 수렵과 채취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대개 50명에서 100명이 단위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병원체가 누적될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접촉성 질병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야생 동물들을 뭐 사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야생 동물에 의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균, 원충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죠. 뭐 이건 뭐 우리 불과 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균 뭐 이런 것들로 같이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취식의 질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산업 사회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수렵 채취인의 삶을 보면요.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먹었을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이때 우리 몸이 말이죠. 우리 몸이 진화해 온 걸 보면 대개 이제 수렵 채취인의 삶에 맞도록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 이후의 시기가 비교적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여전히 수렵 채취를 하기에 알맞게 진화되어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몸은 석기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적인 몸은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이제 문명을 통해서 문화적 삶을 영위하면서 그것이 디스매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비타민 C인데요. 인간은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비타민 C를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그, 어, 공급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렵 채취 있는 삶은 보면은 뭐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알 수 있죠. 암만 그 동물의 뭐 왕이라 할지라도 사자 같은 것들도 자기 사냥감이 사라지면 뭐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굶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도 높고 그 대신에 일단 산행에 성공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영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을 같이 할 수 없는 유아들을 살해하는 유아 살해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출산과 더불어서 이건 뭐 농업사에서도 이어집니다만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사냥을 하면서 뭐 맹수에 물렸다든가 높은 나무에서 떨어졌다든가 하는 외상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균형 잡힌 영양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외상이라든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 이런 것들이 인해서 어, 어, 그 외상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따라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로 야생 동식물들을 길들이잖아요. 그리고 경제를 개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식량을 축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굶는 일은 많지가 않은데 또그 그 반대적인 그런 그 또 단점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를 많이 부양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선 수렵 채취 시대에는 자주자주 옮겼기 때문에요. 어떤 쓰레기들이 쌓일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수렵 채취 시기에는. 그래서 농업이 시작되면서 영양은 충분하지만 많이 모여 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해충들이나 또는 미생물들이 들끓게 되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전염병들이 많이 증식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경작을 하니까 작물의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렵 채취할 때는 뭐 뭐든지 먹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단일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뭐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래서 에너지는 충분히 그 섭취를 하지만 그 미세한 그 미소 원소들, 그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모여 살고 되고 이제 화전을 해서 숲을 태우고 하니까 모기가 증식하게 되죠.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질병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양원이 한정됐다고 하는 것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에너지원은 충분하지만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것들을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남아있는 벽화들을 보면 이렇게 바짝 마른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화 살해, 어린아이를 그냥 이렇게 돌을 눌러서 살해한 그런 흔적이죠. 살해한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외상에 의한 타격에 의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도 고대에도 이러한 외상,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폭력에 의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개나 고양이 같은, 특히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왔죠. 그래서 이 무덤에 보면은 애완동물과 함께 묻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과 인간의 질병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뭐 아름드리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화전을 일구게 되니까요. 모기가 많이 뭐 번식하게 되고 뭐 이런 생태적인 파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농업 시대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어, 장시간 노동, 고강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수렵 채취 시기에는 힘들긴 해도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리스크가 높긴 했어도 이렇게 충분히 얻을 만한 걸 얻으면 더 이상 노동할 필요가 없었는데 농경 시대가 되면서 계급이 분화되고 그죠? 지배자가 생기고 피지배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피지배자의 노예 계층들은 이렇게 뭐 아주 어, 격심한 그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마모될 정도로 노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미라에서도 이미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이의 같은 거, 발진티푸스를 일으키는 이의 같은 것들이 인간과 더 같이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말라리아에 의한 질병이 많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많이 배웠죠. 말라리아하고 겸상적혈구 빈혈, 시클셀 아나미아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산소를 운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한 빈혈에 시달려 죽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진화의 그 메커니즘에 의하면 이런 형질을 가진 사람은 일찍 죽었을 것이고 따라서 후손을 못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은 사라졌어야 맞죠. 진화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왜 그러냐? 이 겸상적혈구 빈혈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아, 말하자면 이제 뭐 헤테로자이고스라고 그러죠. 한쪽은 유전자가 있고 한쪽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빈혈을 일으키지 않는 대신에 한 그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그것을 한 저기 그 유전자 한 쌍 중에 하나만 갖게 되면 말라리아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혈과 말라리아가 어떤 생태적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질병과 문명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죠. BC 500년부터 두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두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는 그걸 두창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천연두라고 부르죠. 이제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수두, 이하선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옮겨지는 방식은 약탈자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질병이 오고 또는 뭐 상인, 선교사, 군인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질병이 옮겨지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질병들은 인구의 과밀집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뮤놀로직 엘리트, 면역학적인 엘리트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였다는 것이죠. 이제 천연두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상업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인구가 이동이 잦아지고 그럼으로써 면역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이제 구분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습니다만 총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전염병으로 죽는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러죠. 그 추세가 뒤집힌 게 아마 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무기가 강력해짐으로 해서 전염병도 많이 죽었습니다만 총칼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불교를 전래해줬지만 동시에 두창, 천연두 또한 전해졌고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전염병이 만연됐다고 그래요 일본에. 그렇고 이제 그렇게 아주 반복적으로 그런 그 역병이 돌게 되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역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1250년경에 이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면역력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에피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폐해를 끼친 병이 페스트이겠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벼룩, 쥐 이렇게 이어지는데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유행을 했고 특히 이제 14세기에는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페스트로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19세기까지도 유행을 했던 것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팽창, 십자군, 몽골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이 위의 것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계된 겁니다만 이거는 이제 레프로시 나병이죠. 한센병이죠. 한센병과는 어떤 기량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흑사병이 유행된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주 1492년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유럽인들이 가지고 간 그런 그 무기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인구는 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간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두창 천연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이 90% 정도가 죽어나갔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정신 세계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자기들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패배감에 젖어들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가 원주민들이 아주 급격하게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창이 유행했던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격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쓸 만한 그런 인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 무역을 합니다. 1518년부터 노예들을 데리고 오죠.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아프리카의 질병들이 아메리카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리아든지 뭐 황열병 같은 것들이 또 아메리카에 대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저 말라리아가 유행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인구 이동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아주 잦은 전쟁과 교역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전염병들이 에피데믹에서 엔데믹화 됐죠. 풍토병화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태평양의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아메리카의 산지에서 뭐 안데스 산맥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립돼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전염병들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을 것이고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질병에 뭐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도 90%가 죽었다고 그러고요. 진화를 얘기한 다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인들이 가는 곳마다 원주민이 죽어갔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가지고 가는 질병, 그 전염병들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전염병들은 이 유럽인들도 위생 관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53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생 관념이 없어서 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죽으러 가는 곳으로 돼 있었죠. 이제 이것을 바꾼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의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영양 상태인데요. 이제 유럽인들은 주로 빵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근데 유럽은 보면 농업에 그렇게 좋은 기후가 아니죠. 그래서 뭐 일찍부터 목축을 해서 유제품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 가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들어간 작물이 감자와 옥수수입니다. 근데 이 감자와 옥수수를 유럽에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죠, 유럽인들이. 그래서 감자는 주로 이제 사람이 먹고 옥수수는 뭐 사람도 먹습니다만 주로 이제 가축을 먹이죠. 가축을 먹임으로 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가 성장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감자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또 옥수수를 먹인 가축을 또 먹음으로 해서 우유, 고기 등 단백질들을 주로 섭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도 증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럽이 강대해진 것 원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에서 가져가는 감자와 옥수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콜레라와 항열병이 유행했던 그런 그 연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염병이 세균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환자들의 집기 같은 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뭐 전염병에 안 걸린다, 또는 건물에 이렇게 이제 환풍기를 달아서 환기를 시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퀴니네가 발견되면서 제국주의의 팽창에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열대 지방을 이제 침략을 하는데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퀴니네 덕에 좀 그걸 막을 수 있었다, 그런 거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농업을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모노컬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물 다양성이 감소함으로 해서 영양 상태가 칼로리는 늘었지만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매독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뭐 나폴리병이다, 무슨 뭐 프랑스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에 들어간 그 시기 이후부터 발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독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 죽였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병인데요. 펠라그라입니다. 이제 이건 옥수수를 이제 유럽들이 가져갔잖아요. 이제 유럽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이 옥수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뭐 라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처리를 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 니아신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유럽인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옥수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옥수수만을 주식을 삼았던 사람들이 이제 펠라그라라고 하는 질병들이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그 안구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설사, 피부병, 치매, 사망에 이르는 영양병이 많았다는 거고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괴혈병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유럽에서는 주로 선원병이었어요. 왜냐면 선원들은 아주 몇 달 동안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근데 신선한 뭐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섭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괴혈병으로 많은 선원들이 죽어나갔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오렌지 같은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먹음으로 해서 이제 잡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19세기에 있었던 대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감자죠. 감자가 흉작을 이루면서 생겼던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밖에도 많은 이런 영양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루병, 비타민 D가 결핍했던 거, 이고요. 이런 이제 역사상 보면은 이런 이집트 벽화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으로 오게 되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한 또 많은 질병들이 있었죠. 이제 직업병, 진폐, 규폐, 뭐 중금속 중독, 그다음에 이제 인에 의한 턱뼈가 괴사화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굴뚝청소부 형태 많은 고환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의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오염되면서 무슨 대기, 식수, 자외선,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대기 오염, 그리고 아주 밀집된 주거 환경,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폐기혈액을 많이 앓게 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죠. 그래서 1850년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런 많은 질병들에 의해서 죽어나갔다는 것이고요. 현대인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현대인의 20세기 와서 가장 큰 전염병은 인플루엔자죠. 이게 1819년에서 18년에서 19년까지 이 엄청난 건데요. 대개 2,500만 내지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제 아마 1차 대전 직후에 있었던 것인데 이건 아주 독특한 질병 양상을 보이죠.
다른 질병들은 대개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지만 이 병은 젊고 건장한 사람들한테 많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단기간 앓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또 이상한 양상을 보여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는 또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무슨 뭐 신종 플루니 뭐 이런 그 바이러스성 인플루엔자에 의한 질병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때 있었던 그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질병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 말고도 뭐 신종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대규모 유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18년대에 있었던 인플루엔자 또는 스페인 독감이라고도 하죠. 병원에 수용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뭐 학교 강당 같은 데 이렇게 수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겁니다. 네, 이거는 주로 이제 이집트에 남아 있는 그런 유물들 통해서 살펴본 고대인들의 질병 또는 장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장시간 중노동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그 질병, 오스테오파이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관절에 이 이제 과하 증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그 CJD 유명했던 그 광우병 또는 뭐죠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유행했던 식인을 하는 습성 때문에 생겼던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 이제 이게 뭐죠? 프리온이죠. 그러니까 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바이러스도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단백질에 의한 질병.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대별 질병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수렵, 채취, 농경, 제국주의,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쭉 설명했죠. 여러분들 각 시대의 질병의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참고할 만한 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